본주, 상, 영단의 혼인. 병자, 정축년 간에는 계속된 흉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산에 올라 소나무를 꺾어 껍질을 벗겨다 먹었다. 그 소나무 껍질을 흔히 생키라 했는데 이것을 잿물에 삶아내어 방망이로 두들겨 송진을 빼내고 보리가루나 메밀가루, 밀가루 등을 섞어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던 것이다. 또 새로 올라온 송순을 꺾어다 항아리에 넣고 끓이는 물을 부어 느른한 물이 우러나오면 그 물로써 배를 채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냇가나 도랑을 뒤져 개구리나 미꾸라지 등을 잡아먹기도 하였다. 대개 그렇게라도 배를 채운 사람들은 부항이 들진 않았다. 부항이란 굶주려 온몸이 얼굴까지 누렇게 부은 것을 말한다. 하나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할 것이라 하여 귀한 곡식만 구하려 했던 사람들은 부항기를 면하기 어려웠다. 특히 벽곡을 하다가 혼이 났던 보천교인들은 소나무 음식이라 하면 죽는 것으로만 알았다. 때문에 그들은 거의 다 굶주려 부항이 들어있었다. 영단의 집 식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항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오직 영단이는 부항기가 없었다. 인정상관이 보리밥이며 과일 등을 먹여 그의 배를 채워줬기 때문이다. 하여 철모르고 천진하기만 한 영단이는 그러한 집안 식구들의 사정을 알 리가 없었다. 마침 그러한 때 영단의 어머니 배여임이 아기를 낳았다. 그는 노산인데다 며칠 굶어 부항이 들 대로 들어있었다. 그렇게 부항된 어머니의 얼굴을 본 영단이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섞으며 대답하였다. 밥을 못 먹어서 그렇지. 이러한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영단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오직 밥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여 그는 인정상관 댁으로 달려갔다. 그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쌀밥에 보리가 드문드문 섞인 밥 한 그릇과 뜨거운 미역국 한 그릇이 차려진 소반이 부뚜막에 놓여 있었다. 방문을 열어보니 인정상관이 보이지 않았다. 찾아볼 겨를도 없었다. 당장 그 소만을 들고 집으로 뛰어와 어머니 앞에 놓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들어가 대나무 수저를 챙겨다 드렸다. 어머니가 수저를 잡으며 딸에게 물었다. 이게 어디서 났노? 이는 혹시 남의 집에서 훔쳐오지나 않았느냐는 뜻이었다. 영단은 엉겁결에 대답하였다. 인정상관님이 차려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순식간에 밥과 국을 다 먹었다. 어머니는 빈 그릇이 놓인 소반을 영단에게 밀어주면서 말하기를 인정상관님이 다 죽게 된 이 애미를 살려놓았다고 하였다. 빈 그릇을 소반 위에 얹어가지고 가는 영단은 올 때와는 달리 발걸음이 몹시도 무거웠다. 그로서는 난생 처음 해보았던 도둑질이었고 어머니에게도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어리디 어린 그는 죄책감에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며 무거운 발을 인정상관 댁 부엌에 들여놓았다. 그가 소반을 가만히 놓고 얼른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인정상관님이 심챙이 하고 그의 아명을 불렀다. 그 소리에 영단의 어린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얼굴은 대번에 새파랗게 질려 미처 대답도 못하고 우뚝 서서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때 인정상관이 방문을 열고 나와 인자하게 웃으며 영단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인정상관을 따라 방에 들어간 영단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금방 자기가 가져다 놓았던 소반 위에 아까와 똑같은 밥과 미역국이 차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인정상관이 그것을 영단에게 주며 어머니 갖다 드려라 하자 영단은 울먹이며 말하였다. 제가 아까 몰래 가져갔어요. 인정상관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내는 네가 가져가라고 챙겨놓은 것이대. 이 말을 듣자 영단은 그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인정상관은 그의 등을 토닥거리고 어루만지며 일렀다. 내 다 안 돼. 내 다 안 돼. 니는 도둑질한 거 아니고 거짓말한 거 아니대.
이에 영단은 더욱 감격하여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가 한참 후에 울음을 그치고 다시 소반을 들고 어머니한테 와보니 벌써 어머니의 얼굴에 완연한 생기가 있었다. 그토록 부활이 나서 눈조차 떠지지 않았던 어머니 얼굴에 부기가 그 사이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인정상가는 그렇게 삼칠일이 되도록 밥을 챙겨주어 최선빈의 식구들을 다 살려냈고 그 후로도 가끔 영단에게 돈을 주어 식량을 사서 먹게 하였다. 이렇듯 인정상간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영단이 마침내 그 슬하를 떠나야 하는 운명이 닥쳐왔다. 영단의 나이 14살 되던 해였다. 멀리 대구에서 영단의 사촌오빠가 찾아왔다. 그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대구 제사공장에서 공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한해서는 마음대로 취직을 시켜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이에 영단의 부모는 궁핍한 가정의 식구 하나를 덜어내고 또 그 항산없는 생활을 돕게 하기 위해 어린 영단이를 조카에게 딸려보내야만 했다. 즉 영단이를 제사공장의 여공으로 취직시키자는 것이다. 영단은 돈을 벌어 보내야 식구들이 산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사촌 오빠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인정상관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몹시도 괴롭고 싫었으나 그 전에 부학났던 식구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때문에 감히 가기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 영단은 인정상관님께 찾아가 작별에 절을 올리고 그곳에서 몸성히 일하게끔 보살펴달라고 하였다. 인정상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영단은 처음으로 그 어른의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인정상관의 슬하를 떠나 대구에 가서 제사공장에 취직한 영단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일을 하였다. 그는 공장의 규정에 따라 첫 달의 월급 3원을 받았다. 하지만 워낙 민첩하고 영리하였던 그는 2달 후에는 숙련공을 능가하였다. 인하여 5달이 지나면서부터는 가장 우수한 공녀로 인정되어 그에게는 12원이나 되는 높은 월급이 지급되었다. 그는 자신의 용돈 2원을 제외하고는 다 집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최선빈에는 점점 형편이 윤택해졌다. 당시에는 10원이면 그 귀하디귀한 쌀을 한가마니 구하고도 돈이 남았기 때문이다. 영단은 2원의 용돈을 모아 새로 치마를 맞추어 입을 수가 있었고 운동화를 사서 신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무명옷에 아버지가 손수 삼아주신 왕골 꽃신을 신고 인정상관 댁에 드나들던 때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철이 조금씩 들어갔고 세상 물점도 점차로 알게 됐다. 예를 들면 이곳에서는 겨울철에 참외나 푸스스떡을 돈을 주고도 사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예전에 자신이 항상 먹었던 것은 바로 인정상관의 신묘한 도력으로 인한 것이었고 겨울철에는 조선 땅 어디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영단은 그를 몰랐다. 때문에 그는 월급을 타면 항상 사촌 오빠를 통해 집으로 송금시켰다. 한데 그 오빠는 처음에는 잘 붙여주다가 나중엔 그 돈으로 노름판을 찾아다녔다. 때문에 최선빈의 집에 돈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었다. 영단이 대구로 간 지 2년 후에 인정상관의 아랫동네인 봉안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정상관이 바라지 않던 이사였다. 심지가 별로 좋지도 못한 김아무개라는 추종자가 감히 그 어른을 등에 업고서 무슨 종교를 꾸미고자 하여 밤에 억지로 모셔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인정상관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바보 노릇만 하였다. 누가 보아도 멍청이였고 미친 사람이었다. 때문에 그 김모라는 자가 꾸미려던 무슨 종교는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대구에서 제사공장을 경영하는 일본인 다카무라 고촌은 그의 본국에다 대규모의 제사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미나나이,
신공들을 가르치기 위해 대구 공장에 있는 모범 공녀들 중에 3사람의 교부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영단이 첫 번째로 뽑혔다. 그러자 같은 기숙사 내에 있는 공녀뿐만 아니라 공장의 온 공녀들이 영단을 부러워하였다. 이에 영단은 상당히 들떠 있었다. 그는 나이가 어렸다. 때문에 일본에서 교부 생활을 하면 월급도 많고 시간이 있어 글도 배울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던 것이다. 영단의 집에서는 그러한 내막을 알 리가 없었다.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인정상간이 찾아왔다. 배 여인으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보는 그 어른의 이웃 동네 나들이였다. 하여 반가움에 뛰쳐나와서는 방으로 맞아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인정상간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선 채로 배 여인에게 일렀다. 심청이가 까마귀한테 간대. 심청이가 까마귀한테 가니 퍼뜩 대불고래. 그리고는 다른 말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심상치 않다고 여긴 배 여인은 급히 남편 최선비를 대구에 보내어 영단을 데려오게 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처녀들을 끌어가고 있었다. 최선비가 불원천리하고 대구에 당도해보니 영단은 일본으로 갈 날을 보름 앞두고 있었다. 최선비는 지체하지 않고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최선비는 딸을 데려오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 딸을 데려온 지 3일 만에 이웃 동네에 사는 성함 박연춘과 혼인시켜버렸다. 당시 성함의 나이는 20살이었는데 18살 때 일본의 징용에 해당되어 한경남도 북청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돌아온 몸이었다. 때문에 그는 왼쪽 팔까지 잃었고 그때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성함의 장형 박연명은 그러한 동생을 어떻게든 총명한 여자와 결혼시켜 주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자나깨나 근심하고 있던 참에 마침 사람 좋은 최선비가 대구에 가서 예쁘고 영리한 딸을 데려온 것이었다. 이에 박연명은 친구 하생원과 함께 그를 대흥리 술집으로 깨어냈다. 그리고 거기서 술을 짭짤하게 대접한 후 천부의 지혜주머니를 열었다. 지금 대동아전쟁으로 인해 시국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은 아마 최 선생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요. 따라서 이 땅의 젊은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외놈들의 총알바지가 되고 말 것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용케도 불구의 몸이 되어 그 총알바지 신세는 모연할 수 있게 되었소. 그러니 제 동생과 따님을 혼인시켜 우리 사돈을 맺는 게 어떻겠소. 그리하면 따님이 정신대에 끌려갈 염려도 없을 터이니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니겠소. 하자 최선비는 그만 홀딱 넘어가 반승락을 하였다. 그렇긴 해도 집안 식구와 상의해야 할 일이요. 아, 가장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이런 시국에 식구와 상의할 일이 어디에 있겠소. 박연명의 말이 여기에 이르자 하생원이 당장 그 자리에서 예장과 사성을 쓰고 이튿날로 혼례의 날을 정하였다. 만치가 되어 밤늦게 돌아온 최선비는 배 여인에게 이르기를 내일 영단이 성함에게 시집가니 그리하시오 하였다. 느닷없는 이 말에 배 여인은 펄펄 뛰며 반대했으나 독특한 최씨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날이 밝았다. 이런 사정을 안 영단의 친구들은 전날 밤 영단이를 다시 대구로 돌려보내기 위해 여비까지 마련했으나 밤새도록 눈이 퍼붓는 바람에 도저히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영단의 집에서는 미처 이불도 개지 않았는데 신랑의 가마가 들이닥쳤다. 하여 영단은 엄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입은 옷 위에 예복을 걸치고 예식을 치렀다. 이때가 개미년 단기 4276년 서기 1943년 음력 10월 24일이었다. 이리하여 영단은 인정상간을 만나볼 겨를도 없이 시집을 가게 된 것이다. 또한 그 어른께서 옛날에 항상 시집가지 말라고 당부하신 명을 어긴 셈이 되어버렸다. 하여 영단은 그 후로는 감히 인정상간을 찾아배울 수가 없었다. 영단이 시집가서 살림을 차린 곳은 인정상간이 이사하여 살고 있다는 봉안마을과 작은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의 결혼생활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남편을 보살피며 또 그러한 남편이 고통을 잊고 살아가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나날이었다. 그는 남편을 서당에 보내어 글을 익히게 하고 새색시인 자신이 품팔이를 해서 뒷바라지를 했다. 해가 바뀌어 갑신년
단기 4277년 서기 1944년 어느 봄날이었다. 영단은 봉암마을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머리에 이고 산 아래 동네인 봉암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심한 갈증이 났다. 보통 갈증이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여 그는 나무찜을 내려놓고 물을 얻어 마시려고 가까운 집으로 허둥지둥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바로 그 집에서 인정상간이 석순이 고양이를 안고 싱긋이 웃으며 나오는 것이었다. 영단은 그 어른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하였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두 방망이질 쳤다. 어른의 명을 어지고 시집 갔다는 생각에 죄스러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다. 하여 그는 자신의 비녀 꽂은 뒷머리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나와 정신없이 달아났다. 뒤에서는 그 어른이 따라오면서 여러 번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영단은 뒤돌아볼 경황도 없이 단숨에 집을 달려와 숨어버렸다. 두근거리는 가슴은 좀채로 진정될 줄을 몰랐다. 사흘 동안이나 그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18.